자, 오후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제 텐더플로우 학습 모델의 성능 개선까지 살펴봤어요. 오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질문이 나왔었는데, 그 예제 목표 자체가 여기, 딱 요 그래프까지 확인하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이유 코드는 아직 제가 신경을 안 썼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임의의 값에 대한 머신러닝 예측 결과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반적인 훈련 데이터를 표준화를 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얘한테 파라미터를 전달하려면 이 실제 값도 표준화를 해서 넣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를 민맥스 스케일러 객체한테 마이 스피드를 전달을 한 다음에 그래서 마이 인풋이라고 만들면은 모두 실행. 자, 시간 좀 걸릴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스케일링 된 결과가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그 결과치가 나오는데, 결과가 50을 스케일링 했더니 왜 0으로 떨어지죠? 아, 기준치가 없구나. 위에 값들하고 같이 스케일링을 했어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스케일링 하는 과정 잘 보셔야 돼요. 어, 자, 민맥스 스케일러, 스탠더드 스케일러도 마찬가지예요. 스케일링을 수행하기 위한 객체를 생성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스케일러를 만들고 이 스케일러를 통해서 트랜스폼이라는 함수는 이제 학습 모델을 구축하는 게 핏이고요. 그리고 학습을 수행하는 게 트랜스폼이에요. 아, 미안. 바꿔 말했다. 주어진 데이터들로 이제 학습 모델을 구축하는 게 핏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핏이라고 호출하면 아까 어떻게 전달했지? 자, 오리진을 지정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라는 객체가 나오죠. 요거는 그 오리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0하고 1 사이의 값들로 바꾸려면은 이제 내가 주어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하면 되겠다 라는 학습을 수행한 거예요. 실제 표준화가 일어난 게 아니야. 표준화를 하기 위한 규칙을 발견해낸 거라고 보셔도 돼요. 뭐냐면 최소값이 얼마고 최대값이 얼마서 얘네들을 각각 0하고 1로 놨을 때 나머지 데이터는 몇 %씩 곱해주면 되겠다 뭐 이런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표준화를 처리하는 게 이 객체를 이제 핏이라고 리턴을 받았다고 치면 자, 이 핏 객체를 통해서 트랜스폼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진짜 표준화 수행해 라고 하면은 앞에서 학습한 과정을 가지고 표준화를 수행합니다. 이거를 한 번에 하는 게 핏 트랜스폼이에요. 학습과 그다음에 그 직접 적용하는 것까지. 핏 트랜스폼을 하는 경우는 귀가 없어요. 나중에 그 규칙을 또 적용을 못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20
30, 40 이걸 가지고 표준화 규칙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예를 들었던 거 20이 0이고 40이 1이니까 30은 0.5일 거 아니에요. 표준화 규칙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규칙을 갖고 있는 게 픽객체예요. 그 다음에 트랜스폼에다가 20, 30, 40을 주면은 실제로 결과값을 0, 0.5, 1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지. 트랜스폼한테 줄 때는 똑같은 값을 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오리진을 두 번 주니까 그러는 건데 핏은 오리진의 규칙을 찾는 거고 트랜스폼은 그 찾아낸 규칙으로 실제 데이터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트랜스폼에 주는 거는 더 큰 값을 줘도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준다면은 15, 30, 20, 다시 20, 그 다음에 25, 30 이렇게 주면은 20, 25, 30을 요 규칙에 맞게 변환된 값을 반환한다고요. 이거를 만약에 한 번 했으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랬을 때는 이제 이 스케일러가 그 규칙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표준화를 수행해놓고 여기서 이 마이스피드라는 데이터를 또 스케일링을 하려고 한다. 그럼 여기서 아까처럼 민맥스 스케일러부터 다시 만들면 규칙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최대값, 최소값이 50, 최소값이 50. 이 50 하나만을 놓고서 규칙을 다시 하니까 이때 스케일링 결과는 당연히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마이스피드라고 하는 이 값을 앞에서 썼었던 그 표준화 규칙을 그대로 적용하려면 위에 이 스케일링 객체를 또 만드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만든 스케일러 객체를 그대로 써야 돼요. 그리고 트랜스폼 하면 안 돼요. 트랜스폼 하면 규칙을 새로 학습을 해. 아까 만들어 놓은 규칙을 재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트랜스폼만 갑니다. 이렇게 해야 아까 했었던 규칙을 다시 사용을 해요. 피처가 한 개밖에 없어서 최소 2개의 피처는 있어야 된대요. 50, 40, 30 이렇게 줘보자. 아, 이게 파라미터 형식이 매번 헷갈려요.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것도 안 되나? 자, 아까 나왔었던 에러 내용이 뭐였냐면 그 학습할 때 데이터 프레임 통째를 넣어서 표준화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표준화가 될 때 인풋 데이터 형식이 이거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표준화 모델을 다시 재사용하려면 처음에 학습했던 거랑 똑같은 구조의 데이터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GIST를 예측하는 게 목적인데 일단 GIST 쓰지도 않을 거지만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준 겁니다. 왜냐면 구조를 똑같이 맞춰야 되니까.
이 코드 또 쓰기 싫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마이 스피드를 갖고 하면 되는데, 프로젝트에는 또 스피드만 줘야죠. result 마이 스피드가 아니라, 표준화된 결과에서 요것만 줘야 되는데, 이거 제가 첫 단추를 잘못 꼈네요. 자, 여기 표준화 적용하는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틀렸다라기보다는 나중에 되게 번거로워지네요, 작업이. 자, 표준화한 부분을 좀 코드를 일단 덜어낼게요. 자, 재시작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패키지 참조하고요. 표준화를 진행한 시점이 지금 잘못돼서 그래요. 자, 데이터셋 준비했고, 결측치 없는 거 확인했고, 탐색 데이터 분석 적정하고, 여기는 그럼 다시 오리진으로 바꿔야겠죠? 그럼 산점도 그래프와 추세선 확인하는 것도 오리진을 갖고 하는 걸로 오리진 하나만 갖고 하는 걸로 다시 되돌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원본 데이터 갖고 하는 걸로 다시 되돌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은 그 데이터셋 분할, 자, 원본 데이터의 사이즈 확인한, 원본 데이터로 그 독립 변수랑 중속 변수를 구별한 다음에 구별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할해 놓은 형태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요. 독립 변수랑 중속 변수를 분할해 놓은 상태에서 표준화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추가되는 거죠. 여기서 아까 만들어 놓은 표준화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표준화를 적용할 때 표준화 모델 생성. 지금은 X를 표준화하고 Y도 또 표준화를 해야 되잖아요. 한번 표준화해놓고 표준화한 걸 가지고 재탕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스케일러는 인맥스 스케일러라고 만들고, fit, 스케일 fit. 스케일 fit은 스케일러.fit 한 다음에 x를 가지고 표준화를 해요. 네, 독립변수에 대한 표준화 모델을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된 모델을 활용하여 독립변수와 중속변수 표준화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x 스케일은 스케일 점 트랜스폼, 스케일 리절트라고 합시다. 피 트랜스폼이 또 붙어 있으니까 헷갈리겠다. 스케일 리절트 점 트랜스폼. 아니면 이렇게 스케일러 객체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피 트랜스폼을 수행을 하고요. 그러면 이 스케일러 자체가 그 학습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y는 그냥 스케일러 갖고 트랜스폼 이렇게 하는 것도 코드가 같아요. 결과가. 그러니까 표준화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 x의 내용을 학습하여 표준화 진행. 첫 번째로 독립변수 x의 내용을 학습하여 표준화를 수행한 후 그 다음에 이어서 x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여 y에 대한 표준화를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 트랜스폼을 한번 적용한 다음에 같은 규칙으로 표준화를 계속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계속 트랜스폼만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y가 또 에러가 나는 이유가 내가 이걸 쉐이프로 해놔서 그러네요. 자,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왔어요. y 값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왔어요. 아, x하고 y를 따로 적용하는 x 스케일러 x 스케일러에 대한 피 트랜스폼 독립변수 자, 독립변수 표준화했고 그 다음에 종속변수
얘를 따로 하는 게 맞대요. 왜냐면 변수 이름이 다르니까. 이거 조금 이따가 어떻게 쓰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y 스케일러라고 만든 다음에 이 y 값을 가지고 표준화를 또 했어요. 이렇게 해서 y 스케일을 또 생성을 해요. 중립변수랑 종속변수를 각각 표준화를 분리해서 한 거죠. 네. 코드를 최대한 간결하게 하려고 조금씩 바꾸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 분할할 때는 이 X 스케일과 Y 스케일을 분할해야겠죠. 이렇게요. 그럼 이제 이후 과정은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는 120, 130까지는 안 가는데 좀 일찍 멈추네. 아까보다 좀 더 가긴 하네요. 그림을 맞춰야 되나? 일찍 합을 멈추고 확인할 수 있다. 자, 오차가 아까보다 조금 더 올라갔어요. 왜냐면 제가 아까 같은 모델을 계속 학습을 시켰나 봐요. 자,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로 돌아옵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얘한테 X 테스트라고 나눴던 거를 전달하면 결과값 당연히 나오는데 이 X 테스트는 지금 표준화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결과 데이터셋 확인할 때 아까 얘도 데이터 프레임으로 갔었죠? 자, 아까 에러 나왔던 거 표준화한 결과는 전부 2차 배열로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 데이터들이 2차 배열로 이렇게 돌아다녀 왔고 그 결과셋 만들 때 1차원으로 강제로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은 거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비교해봤고 아까보다 오차가 조금 더 벌어지긴 했네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제동거리를 예측해보자입니다. 그럼 이제 원본 데이터가 이거일 때 표준화를 해야 된다 그랬죠? 아까 표준화 객체를 제가 X 스케일러랑 Y 스케일러로 나눴잖아요. 처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묶어서 했을 때는 데이터 프레임 하나 갖다가 했을 때는 X 값하고 Y 값이 같이 들어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를 표준화 객체를 거쳐서 그 스케일링을 한 X1과 Y1을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아까 이게 우리가 오전에 했었던 형태예요. 그러면 내가 예측값을 만들어 주려면 마이 스피드, 내가 알고자 하는 속도값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거랑 저 Y에 대응되는 뭔가 아무거나 넣어주고 나서 그거를 표준화 객체에 넘겨야 결과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뭔가 예측값을 얻고자 할 때마다 매번 이렇게 필요도 안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주기가 좀 번거로우니까 그래서 조금 위로 올라가서 표준화를 그러면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데이터를 예측할 때도
이것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표준화 객체를 X 스케일러랑 Y 스케일러를 넣었었는데, 그러면은 얘를 갖고 X 스케일러를 다시 한번 사용하면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독립변수 표준화에 사용한 객체를 활용하시면 돼요. 표준화할 때는 항상 2차원별로 꾸며서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표준화된 결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마이 스피드 스케일을 얘한테 주면은 이 마이 스피드 스케일을 얘한테 던져주면은 그에 대한 예측 결과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표준화를 하면은 결과값이 얼마로 바뀐다고요? 0에서 1 사이죠. 그러니까 마이 스피드에 해당하는 값을 표준화를 해서 넣기 때문에 예측되는 결과치도 표준화된 결과가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0.332라고 하는 값을 표준화하기 전 값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실제 예측값이 떨어지는 거지. 예측 결과는 표준화된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래 단위로 돌리기 위해서 역변환을 해야 된다. 얘가 지금 내 마음을 잘 알고 있긴 하네요. 자, 중속 변수에 대한 스케일러 따로 만들었었죠? Y 스케일러. 자, 스케일러 객체가 갖고 있는 메서드 중에 인버스 트랜스폼이 표준화 값을 원래 값으로 되돌리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최종 예측치가 되는 거예요. 디스 민맥스 스케일러 인스턴스를 이제 아직 프리티 안 됐다고? 잠깐만요. Y 스케일러를 아까 제가 생성을 이거는 표준화 결과고 얘가 객체니까. 아, 이거 X 스케일러로 했네, 내가. Y 스케일러 만들어버리고 X 스케일러로 했네요. 여기서 지금 결과가 틀어졌구나. Y 스케일러. 이걸로 해야죠. 이게 되게 헷갈려요. 이래서 아까 그 예측치 오차가 좀 벌어진 거구나. 자, 여기에서 지금 차이가 좀 됐고, 이거 지금 보면 되게 커 보이는데, 아까보다 더 정교해진 겁니다. 왜냐면은, 아까는 0.1부터 0.6 사이였는데, 0.001더 0.018 사이가 된 거예요. 아까 그래프는 저 손실률 따질 때, 이게 표준화 전이긴 했는데, 표준화했을 때 0.1에서 0.6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 얘는 0.016에서 0.018 사이니까, 지금 아까보다 훨씬 더 정교해진 거예요, 이거.
자, 전체적으로 지금 학습이 중복된 것 같으니까 재시작 한번 해보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스페인에서도 훨씬 아까보다 땡겨졌죠? 그 다음에 오히려 성능 아까보다 더 좋아졌어요. 거의 오차가 안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오차. 확연히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잘 떨어졌네요. 자, 파란색이 실제선이고 지금 빨강색이 머신러닝이 예측한 값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머신러닝은 다소 실제 데이터보다 좀 높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소 이제 그 통계 분석은 약간 여기 밑으로 갈 거예요. 파란 선 밑으로. 통계 분석 패키지는 좀 다소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속도가 50일 때의 제동거리 최종 예측치는 140이 되는 거죠.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표준화 객체를 두 개로 분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완성을 할게요. 자, 머신러닝을 이제 돌리다 보면 이제 제일 텐서플로우로 이제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은 제일 이제 당혹스러워지는 게 여기에요. 이거는 뭐 코드 거의 손댈 필요 없어요. 학습하는 코드는 손댈 필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도 아니야. 그냥 무조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델 쌓을 때 얘는 32부터 시작해서 내가 최적 성능을 찾을 때까지 점점점 올리면 된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인풋 쉐이프는 독립 변수 개수만큼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별다른 거 없는데 문제는 처음에 뭘로 시작하느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액티베이션을 뭐라고 주느냐. 컴파일 할 때 옵티마이저 뭐라고 주느냐. 그 다음에 이 학습이 잘 됐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어떤 지표로 삼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탄서플로우 코드는 여기가 다예요.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그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세상에 없던 새로운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넣는다라는 거는 우리 수업에서 다룰 만한 깜냥은 안 된다라고 했었죠. 어,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 정도 깜냥이 못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 주시려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활용하면 된다고요. 여기에 적용하는 알고리즘 같은 거는 통계학에서도 제시를 못해요. 왜냐면 이 알고리즘은 진짜 소프트웨어 개발 범주야. 물론 통계학 지식의 베이스가 되긴 하겠지만 통계학 쪽에서 소스 프로그래밍에 손대면은 코드가 되게 비효율적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R이에요. R을 만든 거는 개발자들이 아니라 통계학자라서 성능이 되게 떨어져요. 뭐 아무튼 그럼 텐서플로우로 이제 지도학습을 할 때 앞으로 우리는 수많은 학자들이 발견해낸 최적의 그 모델 형태를 활용만 하면은 인풋 넣고 아웃풋만 발견해내면 된다고요. 어떤 인풋을 집어넣고 아웃풋으로부터 어떠한 인사이트를 발견해내느냐는 코딩 실력이랑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계학을 못 배우더라도 통계학을 깊이 있게 안 했더라도 이 학습이라는 거를 돌릴 줄 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진짜 몇 줄 안 되는 폰인데요. 제가 이거 정리하는데 최소 6개월 이상 걸렸어요. 텐서플로우 필승법입니다.
단층 퍼센트로 다층 퍼센트로 했죠. 예, 우리가 앞으로 제일 많이 할 거는 단순 선형액이, 다중 선형액이, 이항 분류, 그 다음에 다항 분류, 소프트맥스예요. 각각의 상황별로 활성화하면서 못 쓰시면 되는지. 앞에 거는 첫 번째 덴스층, 그 다음 거는 마지막 1번째 덴스층. 각 통계 알고리즘별로 옵티마이저 못 쓰면 되는지. 근데 다항 분류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적용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성능 좋은 거 선택하시고요. 손실함수는 뭘 쓰면 되는지. 그리고 평가 지표는 어떤 걸 쓰시면 되는지.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제. 진짜 이거 정리하는 게 그 머신러닝 훈련 과정을 한 사이클 돌고 나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훨씬 이전에 공부하신 기수들하고 같이 이제 뽑아낸 결론이에요. 이것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습 모델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데 다 적용될 겁니다. 거의 90% 이상 적용될 겁니다. 이거 말고 딴 거 해야 된다. 그때는 RNN이나 CNN 같은 진짜 신경망 알고리즘을 써야 돼요. 이미지나 텍스트 같은 거. 얘네들은 오히려 이거보다 더 픽스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이 표 하나만 잘 체킹해 놓으시면은 앞으로 수학일 때도 솔직히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 개 정도씩은 제가 제시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습 문제 형태가 될 텐데 뭐 이제부터 나갈 연습 문제도 여태까지 했던 거 다시 텐서플로우로 변환하는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자, 지금 요거는요, 그 텐서플로우 소개.md 1번 파일에 들어있는 거니까 1번 파일에 들어있는 거니까 요 표 내용은 이제 1번 파일에서 참고하시고요. 7번 파일 내용이 좀 바뀌었으니까 요것만 좀 체킹하신 다음에 2시 40분에 다음 내용 진행. 30분이면 충분하죠. 네, 2시 40분에 다음 얘기 들어갑시다.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단톡방에 트위터 파일을 하나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최대한 이제 어떤 분석 주제 하나를 수행하기 위해서 코드를 좀 규격화시키는 게 그래도 좀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었던 그 텐서플로우 구현 절차에 대해서 기본 틀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 단계별로 어떤 코드를 채워 넣을지를 그때그때 넣으면 이런 거 하나 준비해 놓고 나면은 분석이 좀 수월하죠. 실제로 이제 분석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꽤 많은 분들이 하나의 주피터 파일에서 모든 분석 절차를 다 수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중간에 과정 하나 틀어지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데이터를 엑셀 파일이나 CSV로 저장해 놓고 분석 주제별로 파일을 따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자, 요번에는 이제 아까 했었던 그 다중 분석, 그 다중회귀 처리를 할 건데요. 일단은 패키지부터 준비해야겠죠. 자, 패키지, 리드 엑셀하고 데이터 프레임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본, 넘파이, 얘네들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빼먹을 수 없는 게 우리 헬퍼. 자, 헬퍼를 가져올게요. 여기 보시면은 예전 코드 제가 그냥 통째로 복사해 온 건데 예전에 수업할 때는 헬퍼 같은 거를 만든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퀀설, 그 다음에 댄스, 그리고 테스트 나누는 거. 이제 사용했었던 패키지들에 대한 주석은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콜백 함수 들어가는 거 있었죠? 자, 아까 그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사실 민맥스 스케일러보다 더 좋은 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예요. 근데 우리가 스탠다드 스케일러에 관련된 기능은 이미 여기 헬퍼에
네, 스케일링이라고 지금 넣어놨다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스탠다드 스케일러라고 하는 데를 쓰고 있는데, 아까 우리가 했었던 거를 이제 여기에 접목을 한다고 치면, 얘는 딱 1회용이에요. 그쵸? 나중에 이제 그 임의의 데이터에 대한 예측치를 알고자 할 때는 얘를 이제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면 모델 자체가 생성되고 바로 버려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조금 있다가 파라미터로 이제 모델 객체를 바깥에서 만들어서 쓰게끔, 내지는 생성된 모델 객체를 따로 리턴할 수 있게끔, 네, 그런 식으로 좀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 얘는 그냥 업그레이드 안 하고 놔둘게요. 스케일링은 그냥 따로 합시다. 왜냐면은 얘를 지금 수정하면은 다른 함수들이 다 영향을 받겠네요. 그냥 얘는 이제 통계 쪽에서만 쓰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이제 스케일링을 우리한테 익숙한 스탠다드 스케일러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데이터부터 가져오죠. 자, 08 다중 선형 회귀. 자, 데이터는 일단 우리한테 매번 익숙했었던 농어 데이터 가져와서 진행을 할 거고요. 임포트 구문 실행 안 했네요. 자, 데이터 가져왔고요. 원본 데이터 자체가 결측치는 없어요. 이건 뭐 임의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결측치 확인해 보면은 결측이 다 없다고 나오죠. 자, 뭐 얘도 기본 통계 확인해 보세요라고 넣어놓긴 했는데 이미 예제로 수도 없이 한 거기 때문에 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은 그냥 한번 추정만 해봤습니다. 자, 길이, 높이, 두께, 무게 보면은 좀 차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표준화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길이에 따른 무게, 높이에 따른 무게, 두께에 따른 무게. 그러니까 3점도 그래프를 제대로 확인한다면 길이에 따른 무게, 높이 따른 무게, 두께 따른 무게 이렇게 다 경우의 수대로 봐야 돼요. 자, 그걸 처리해 주는 게 뭐였어요? 3점도 그래프였죠. 3점도 행렬이라고 불리우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3점도 행렬 그리는 코드는 이제 페어플로 tx.figure 사이즈를 조금 넉넉히 30에 30 정도 주고요. sb.페어플로 그러면서 이제 오리진을 접목해 주면 되죠.
그리고 pl.show, pl.close. 아, 위에 SNS라고 하나 또? SB. 자, 그래프 한글 처리 안 해놔갖고 지금 한글에 관련돼서 경고 뜨고 있습니다. 아까도 한글 처리 안 했나? 한글 처리. 자, 한글 처리 코드 추가하고 다시 할게요. 변수가 몇 개 없어서 이건 그래도 뭐 크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사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하고 무게관계 얘는 곡선으로 들어가죠. 얘네들도 지금 곡선으로 이거는 사실 다중선형이기보다는 다항선형이기가 더 적합한 예제이기는 해요. 애당초 그걸 예상하고 그걸 이제 목적으로 해서 만든 샘플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그냥 선형으로 가봅시다. 자, 기본 통계 확인할 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 통계에 대해서 상자 그림 그리는 경우도 있죠. 상자 그림. SB. 얘는 오리진을 놓고. 자,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자, 지금 데이터들의 상자 사이즈가 균일한 게 아니라 생뚱맞게 되게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 평균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표준화가 필요해 보인다. 네, 이렇게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 그림에서도 여기서도 데이터의 분포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점도 그래프와 삭세선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여기 보면은 길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길이에 따른 높이 그리고 길이에 따른 두께 얘네들도 전부 다 상관관계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다중공선성은 따놓은 다중공선성은 100%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예제니까 무시하고 넘어가자고요. 다중공선성을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 굳이 비유를 해본다면 좋아하는 월, 몇 월 달을 좋아하느냐라고 할 때 1월 달, 그 다음에 6, 7, 8월 달, 10월 달, 그리고 12월 달. 여기는 3월 달로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중에서 좋아하는 월을 선택하세요라고 하면은
3월달은 봄이잖아요. 6, 7, 8은 대체로 여름이죠. 그리고 10월달은 가을이고 12월달은 겨울이라고요. 이 중에서 좋아하는 월을 선택하세요라고 하면 여름철을 좋아하는 사람은 6, 7, 8 요거 중에 뭘 선택해도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를 만약에 지금 이게 월을 분집화했을 때 지금 보면은 계절별로 대표되는 월을 뽑았다는 게 보이죠. 이런 경우에 어차피 여름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 개 중에 뭘 뽑아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럴 때는 그냥 6, 7, 8 다 놓지 말고 볼 때만 놔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납득되나요? 이럴 때 6월달, 7월달, 8월달 간의 관계가 다중공사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때 사실 그 중에 대표되는 거 하나만 놔도 큰 상관이 없는 거. 나머지 것들은 굳이 있으나 없으나 해도 결과에 큰 영향을 안 주는 것들. 그래서 다중공존성이 있는 걸 더 걸러내는 거예요. 왜냐? 건수가 적어야 분석 모형이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이 예제는 다중공산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단순 선형보다는 선형회귀보다는 다항회귀가 더 적합해 보이지만 예제를 위해 그냥 단순 선형회귀로 다항 선형회귀로 진행하기로 그냥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자, 데이터셋 분할하기, 랜덤 시트 고정. 그럼 랜덤 값 처리할 때마다 공통된 값이 떨어진다 그랬죠. 자, 이제 훈련 데이터하고 그리고 종속 변수를 구별을 해볼게요. X는 여기서 이제 길이, 높이, 두께, 무게 얘네죠. X는 오리진에서 필터 함수보다 그냥 이렇게 갑시다 이번에. 무게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Y는 오리진에서 무게만 있으면 되죠. 자, 56행 3열짜리 그리고 56행 1열짜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표준화를 수행하겠습니다. 자, X 스케일러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만들고요. X 스케일은 X 스케일러 점 트랜스폼에서 X 주고 Y 스케일러 만들고 Y 스케일도 트랜스폼에서 만들고 자, 여기서도 그냥 데이터 개수만 출력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X 스케일이라고 만들어버리면 출력값이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데이터가 몇 개만 있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뭐 이거 다 출력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좀 불필요한 출력은 좀 줄입시다. 자, 이제 훈련 데이터하고 검증 데이터로 분할할게요.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는 이렇게 설정이 됐죠. 자, 랜덤 스테이트 고정해주면은 매번 똑같이 분할을 해주죠.
자, 이것도 데이터 크기만 출력해 봅시다. 자, 표준화를 한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넣어볼까요? 표준화 전후 상자 그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국립변수랑 종속변수를 나눴으니까 여기선 임시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병합을 하겠습니다. 자, TMP는 머지 함수가 지금 임포트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머지 함수 임포트 할게요. 자, 머지 함수 임포트 했고요. 사실 이것도 표준화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자, 레프트 인덱스랑 라이트 인덱스. 근데 지금 표준화의 결과는 2차 배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차 배열은 굳이 머지를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X스케일 DF는 데이터 프레임, X스케일을 넣어주고, 왜 Y스케일이 들어갔냐. X스케일을 넣어주고, 컬럼에 필드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Y스케일 DF도 무게 한 다음에 TMP는 X스케일 DF와 Y스케일 DF를 인덱스가 같은 애들끼리 결합. 그래서 TMP. 출력하면은 표준화된 결과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표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값이 쭉 들어옵니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가 아니라 평균을 전부 똑같이 맞추고 그 다음에 분산력을 이제 맞추는 거니까 마이너스 값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TMP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하고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었던 오리진하고 상자 그림을 만들어서 비교해 보자고요.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상자 그림 봤으니까. 자, 오리진에 대한 상자 그림을 AX0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만든 TMP에 대한 상자 그림을 1번째에다 놓을게요. 애프터라고 해서. 자, 그러면 비포, 둘중 나중에는 거의 비슷하게 모이잖아요. 이게 표준화라고요. 표준화를 하고 나면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비슷비슷해진다고요. 넓이를, 그래프를 좀 줄일까요? 아, 여기는 그래프가 굳이 클 필요 없으니까. 처음에 게 제일 낫다. 자, 크게 갑시다. 자, 데이터 분할했고요. 이제 모델 만들어야죠. 모델을 만들 때 주의하실 게 지금 데이터가 복잡한 건 아니에요. 요인이 지금 3개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개수가 많지도 않아요. 50개도 채 안 되죠. 그러면 그냥 거의 100% 과적합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적합이 발생할 확률은 층이 두꺼울수록 더
쉽게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층을 무조건 많이 쌓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모델 객체 만들고요. 자, 여기에 이제 층을 쌓아야 되는데 처음에 쌓아야 되는 거는 뭐예요? 1차원의 데이터를 입력받고 일단 64개로 가봅시다. 아까 32개 했으니까. 그럼 이제 모델.add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자, 아까 나눠드렸던 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하려는 거 다중선형액이죠. 자, 다중선형액의 옵티마이저는 미루 리니어래요. 맨 마지막 거는 무조건 그 출력되는 중속 변수 개수에 대한 거고요. 첫 번째 층이고 그 다음 층을 하나 더 쌓아주래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층을 쌓아요. 인풋 쉐입은 3이었죠. 자, 이것도 매번 이렇게 맞춰주기 귀찮으면 len 한 다음에 x플레인에 컬럼 이렇게 해주면 여기도 코드 고칠 필요 없어요, 맨날. 자, 일단 시작을 64로 하기로 결정을 해서 아까보단 그래도 좀 한층 더 쌓아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은 이제 그 두 번째 층에 여기 층을 하나 더 쌓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모델.add nth 층을 쌓는데 그럼 두 번째 층은 몇 개겠어요? 그쵸, 32개가 되는 거죠. 액티베이션 리루를 잡고요. 인풋 쉐이프는 가장 첫 번째에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니어. 왜냐하면 지금은 선형회귀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실 다항회귀도 다항식을 만들어 놓고 선형회귀 때리는 거라고 이미 그 쌓기를 할 때 정의를 얘기했었어요. 다항회귀도 리니어예요, 여러분. 자, 모델.add 벤스 회귀 분석의 종식 변수 변수를 몇 개다? 한 개. 액티베이션 리니어로 걸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층에서 하나의 값을 출력하는 거죠. 정답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활성함수는 리니어고요. 사실 리니어를 걸 때는 이렇게만 걸어도 돼요. 왜냐하면 액티베이션의 기본값이 리니어예요. 액티베이션의 기본값이 리니어이기 때문에 선형얘기를 할 때는 그냥 얘를 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델.컴파일. 자, 여기 표 봅시다. 자, 현실함수는 아담, 그 다음에 MSE, ASE라는 걸 쓰라 그러네요. MA인데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나온 대로 넣어볼게요. 자, 아담, MSE, ASE. xtrain.columns. 아, 그냥 xtrain의 길이라면 되는 거야. 잠깐만요. xtrain에 len 했을 때 39. 이거는 변수에겠으니까 0번째 행의 길이. 그쵸. xtrain이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도 짜다 보면은 어떤 게 데이터 프레임이고 어떤 게 배열이고 어떤 게 시리즈인지 그게 매번 헷갈려요. 예, 그 정도는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학습하기 들어갑니다. 학습하기 코드는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드 있죠? 이거. 여기서 바뀔 일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이거는 또 뭐가 에러일까요?
str 오브젝트 이제 낙골 변수가 잘못 들어갔나 본데. 콜백스, 얼리 스타핑, 그다음에 포인트는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장은 안 할 거니까. 얘가 한 번 학습하고 멈추네요. 파라미터가 뭐가 잘못 설정된 것 같은데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정리할게요. 아까 그 처음에 제시해드렸던 표에서 다중선형액의 평가 지표, 이 평가 지표 이름이 잘못됐어요. 이게 평가 그 지표 같은 거를 잘못 적용하면은 그 특변하면서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값을 쓸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자, 이건 단순선형액 예제고 다중선형 여기네요. 예제가 많이 올려있으니까 헷갈리네. 자, 모델 쌓을 때 네, MA2예요. 그러니까 이 텐서플로우에서 여기 평가지표를 MA2로 바꿔주세요. 여기 표시한 거. 자, 그럼 여기부터 다시 넘어가자고요. 자, 시퀀셜 만들고 이제 층 쌓고 리니어 쌓고 그 다음에 지표들 잡아주고 네, 서머리 시켰어요. 이제 모델 구성된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이래놓고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체크 포인트는 안 썼습니다. 왜냐면 지금 뭐 이거 저장해봐 학습 양이 많지도 않고 데이터 수가 많지도 않으니까 뭐 저장한 거 다시 로드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체크 포인트는 안 쌓았고요. X트레인하고 Y트레인 걸어서 이제 학습시키고 얘네로 검증시키게 하고요. 그다음에 콜백에서 얼리 스타핑 더 이상 진척이 없으면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10번 동안 진척이 없으면 중단시키고 3번 안에는 학습률을 이제 개선을 해라. 기존 학습률에서 반씩 줄여가면서 최소 학습률이 0.0001 될 때까지. 벌버스 1로 했으니까 중간중간에 출력 다 하라는 거죠. 다음 이제 학습을 쭉 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자, 34번 에폭 34에서 얼리 스타핑이라고 걸렸어요. 학습 결과 출력하는 거는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자, 그럼 이게 쭉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시각화를 하면은 이제 손실률과 오차율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요쯤에서 이제 거의 더 이상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서 얘가 그만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 훈련 손실률 2%대 나왔고요. 검증 손실률도 2%대, 오차는 13%, 12% 정도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그 X트레인과 X테스트에 대해서 예측 결과를 각각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용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과 예측용에 대한 데이터 프레임을 각각 따로 구성을 했어요. X트레인 데이터는 길이, 높이, 두께로 돼 있었죠.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을 재구성한 이유가 이게 그 표준화한 거를 쪼갠 거잖아요. 2차 배열이라고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묶어주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종속 변수를 1차 리스트로 바꿔서 관측 집값도 추가해줬고 그 다음에 위에서 뽑아놓은 예측 집값 추가해줬고
관측치에서 예측치를 빼면은 오차가 나오죠. 이 훈련 오차를 가지고 나중에 잔차 분석을 따로 수행하시라고 훈련 오차 따로 빼는 거예요. 이게 잔차니까.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도 같은 구성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하나로 안 만들고 따로 만든 이유가 7대 3으로 쪼갰잖아요. 횡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결합을 못해요. 배열 사이즈가 다르다고 에러나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 결과셋 만들 땐 따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볼게요. 관측치를 갖다가 길이에 따른 무게에 대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예측치를 갖다가 길이에 따라서 무게를 또 그래프 그려봤을 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비교해 보면은 모델이 얼마만큼 관측을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헬퍼점 레그 플롯으로 훈련 데이터 만들어 봤고요. 검증 데이터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모든 독립 변수에 대해서 반복을 걸어서 이 그래프 X축에 대해서 반복문에 걸린 걸 넣기 때문에 반복되면서 길이에 따른 무게, 높이에 따른 무게, 두께에 따른 무게 다 확인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전에 우리가 이거는 전에 우리가 사이클 런으로 분석했던 건데요. 비교를 해보면 네. 자, 이쪽이 좀 더 잘 나온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이때는 우리가 다항 회귀를 했어요. 지금은 선형 회귀를 한 거죠. 여기 그래프 곡선이니까 다항 아닙니까? 얘가 그래서 그 곡선으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온 요 추세선은 그 시본 패키지가 갖고 있는 추세선 그리는 기능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점들을 일일이 찍어서 직접 그린 거예요. 여기 함수를 보면은 얘가 라인 플롯으로 직접 그린 거기 때문에 진짜 점의 좌표에 따라 표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거를 레그 플롯을 했으면 그냥 선형이 됐을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내용은 요거까지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가 아니라, 아까 오전에 그 체크포인트 API 조금 변경된 것 같다, 확인하겠다라고 한 거는 제가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다시 그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오늘 연습 문제는 오늘 연습 문제는 자, 8번 다중선형 회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여 선형 회귀 모델을 방회귀 모델로 구현하시오. 자, 이 예제의 텐서플로우 얘기는 1도 없습니다. 텐서플로우 코드는 그냥 똑같이 갖다 쓰시면 돼요. 독립변수만 전처리할 때 조금 더 손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풀이는 내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자, 요거까지 하시면 돼요. 코드 지금 올릴게요. 아, 월요일이구나. 그러네요. 자, 코드 바뀐 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공지할게요. 뭐 코드 한 줄이니까 화면에다가 이렇게 띄워놓으면 될 것 같으니까 조금 이따 별도로 공지할게요. 녹화 여기서 끄겠습니다.